2014년 8월 영주 풍기읍 하늘사과저장고의 바닥 아래에서 물이 썩는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배수구가 막혔다는 말에 온 보수 인부가 단열판을 들어 올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발효된 사과 냄새가 목을 찔렀다. 손전등 빛이 좁은 하수 트랩을 훑는 순간 검게 젖은 비닐이 배관 틈에 걸린 채 꿈틀거렸다. 이상한데요. 누군가가 중얼거렸고 비닐을 당기는 손끝이 갑자기 굳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이름표가 반쯤 떨어진 작업복 조각과 사람의 뼈였다. 경찰이 노란 폴리스 라인을 치자 늘 트럭이 드나들던 창고는 단숨에 다른 세계가 됐다. 형사 박태우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문 손잡이부터 봤다. CA 3번실, 바깥에서 잠긴 흔적. 더 이상한 건 경보 기록이었다. 산소 농도 경보가 꺼져 있던 시간 2013년 7월 22일 17시 40분. 그 시각 이 창고에서 일하던 27세 인부 박소연은 늦어질 것 같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사라졌다. 부검의 윤소연은 차갑게 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음 장갑을 끼는 순간 성폭행의 흔적과 함께 지워지지 않은 DNA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우는 젖은 콘크리트 위에 남은 작은 긁힘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문을 잠근 사람은 아직 이 동네 어딘가에 있겠지. 바닥 아래의 냄새. 2014년 8월의 영주는 아침부터 공기가 무거웠다. 풍기읍 외곽 사과 창고들이 줄지어 선 도로에는 밤새 내린 비가 얇은 막처럼 남아있었고 트럭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물 웅덩이가 낮게 튀었다. 하늘사과저장고 앞마당에는 플라스틱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상자마다 찍힌 날짜 스티커는 선명했지만 그 위를 덮은 습기와 먼지가 계절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배수구가 자꾸 역류해요. 냄새도 좀 나고요. 현장 소장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말했고 고개는 창고 안쪽을 향해 있었다. 저장고 내부는 여름인데도 서늘했다. 사과가 썩지 않게, 공기가 늙지 않게 온도와 산소를 조절하는 곳. 사람들은 여기서 사과의 숨을 빼앗아 시간을 붙잡는다. 그래서인지 이 건물은 늘 냄새로 먼저 말을 걸어왔다. 단 냄새가 아니라 과육이 발효되며 내놓는 단맛과 쇠의 차가운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다. 보수 인부 2명이 CA 구역 쪽 바닥을 열기 시작했다. 단열판을 들어 올리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단열재 아래는 냉기가 바로 올라오고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배관이 더 막힐 수 있다고 했다. 드라이버가 나사를 풀 때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바닥을 타고 길게 늘어졌다. 창고 밖에서는 지게차가 사과 상자를 옮기며 삑삑 경고음을 냈고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요. 인부 하나가 손전등을 비추며 몸을 숙였다. 단열판 아래쪽 배수 트랩이 있는 공간에서 물이 고여 있었다. 그런데 단순한 고인물이 아니었다. 검은 물이 마치 오래된 찌꺼기를 함께 끌어올리듯 눅진하게 고여 있었다. 냄새는 그때 확 달라졌다. 발효된 사과 냄새 사이로 금속이 오래 잠겨 있다가 꺼내질 때 나는 냄새가 섞여 나왔다. 묵직하고 차가운 냄새였다. 동전 주머니를 물에 담갔다가 꺼냈을 때처럼. 이상하네. 비닐이 끼었는데. 인부는 트랩 쪽 배관 틈에 걸린 검은 비닐을 손끝으로 당겼다. 1번, 2번. 비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젖은 흙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싼 주머니처럼 단단한 탄력이 있었다. 인부의 손목이 조금 떨렸다. 그가 다시 한번 힘을 주는 순간 비닐 안쪽에서 흰색의 둥근 것이 잠깐 빛을 받았다. 잠깐만요. 그 말은 거의 반사처럼 나왔다. 인부가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댔다.
빛이 좁은 틈을 파고들자 흰색은 더 이상 무언가가 아니었다. 뼈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뼈처럼 보이는 형태였다. 그 옆에는 찢어진 작업복 1000조각이 매달려 있었고 천 위에는 떨어져 나갈 듯한 이름표가 반쯤 붙어 있었다. 소장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경찰 좀... 아니, 빨리 와야 합니다. 사람 같은 게 나왔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해는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다. 파란 경광등이 젖은 창고 벽에 번졌고 그 빛이 비닐 천막의 물기를 반사해 이상하게 흔들렸다. 창고 앞 도로를 지나던 트럭 하나가 속도를 줄였다가 경찰을 보고 그대로 지나쳤다.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풍경이었지만 사건이 생기면 모든 평범한 것들이 한 박자씩 느려진다. 사람들의 시선도, 발걸음도, 숨도. 형사 박태우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냄새를 먼저 맡았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CA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회색 철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문 손잡이 아래 자물쇠가 걸리는 고리 부분에 미세한 긁힘이 있었다. 누군가가 급하게 잠갔다가 나중에 다시 풀었을 때 남는 상처 같은 것. 잠금 장치란 늘 정직한 흔적을 남긴다. 인간이 어떤 감정으로 잠갔는지까지는 말해주지 않지만 밖에서 잠갔다는 사실만큼은 숨기지 못한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소장에게 물었다. CA 3번실 쪽 바닥입니다. 배수구 막혔다고 해서 열었는데. 소장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평소 큰 소리로 현장을 통제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급하게 작아졌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우리 창고가 오래되긴 했어도 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소장을 보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봤다. 단열판이 들어 올려진 자리, 주변의 콘크리트가 다른 부분보다 약간 두꺼웠다. 기분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차이였다. 같은 회색인데도 결이 달랐다. 급하게 덧부은 콘크리트는 표면이 미묘하게 거칠고 기포가 덜 고르게 남는다. 문제는 이런 차이를 현장 사람들은 보통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누군가는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과학수사팀이 도착했고 그 뒤로 부검의 윤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흰 장갑을 끼는 동안에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감정을 쓰면 손이 흔들린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다. 윤서연은 트랩을 들여다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박태훈이 물었다. 최소 몇 달이 아니라 몇 계절은 지난 흔적이에요. 냉각 환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확한 건 옮겨서 봐야 합니다. 수사요원이 비닐을 더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서 작업복 조각이 더 드러났다. 이름표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윤서연이 손전등을 비춰 읽어 내려갔다. 박, 소, 연. 그 순간 박태훈의 눈이 아주 잠깐 굳었다.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면 사건은 소문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 뼈가 아니라 누군가의 출근과 퇴근, 누군가의 집과 내일이 박소연, 소장이 되뇌었다. 그 이름 어디서 박태훈은 이미 떠올리고 있었다. 2013년 여름 영주에서 사라진 인부가 있었다는 말. 큰 뉴스는 아니었다. 농번기 성수기에는 사람도 자주 바뀌고 일하러 왔다가 말없이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말없이 떠남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편리한 표지판이 된다. 실종이 아니라 퇴사로, 범죄가 아니라 사고로, 사건이 아니라 소문으로. 윤서연이 입을 열었다. 현장 보존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단순 사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망 전후 상황에서
강제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태훈은 그녀의 말에서 핵심을 잡았다.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현장에서 쉽게 쓰지 않는다. 확실한 근거 없이 던졌다가 증거를 먼저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서연은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었다. 성폭력 정황도 확인될 수 있습니까? 박태훈이 낮게 물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는 이미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작은 물품, 젖어붙어 있는 천 조각과 찢긴 보호 장갑,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접힌 작업복의 형태가 단순한 추락이나 끼임과는 결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말하면 현장을 흐립니다. 옮겨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죠. 그들은 시신을 수습했다. 바닥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단열판이 제자리로 내려앉는 순간 냉기가 다시 잠겼고 냄새도 잠겼다. 하지만 냄새가 사라진 게 아니라 문 뒤에 숨은 것뿐이었다. 박태훈은 창고를 한 바퀴 더 돌았다. CCTV 위치, 사각지대, 출입기록, 그리고 CA 세번실 문 옆에 붙은 작은 제어 패널.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하단에 모델명이 남아 있었다. 패널을 아는 사람은 적고 패널을 꺼버릴 수 있는 사람은 더 적다. 관리 책임자 또는 그 책임자에게 비밀번호를 들은 사람. 경감님, 후배 형사가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다. 설비팀이 시스템 로그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경보 기록이 이상해요. 어떻게? 산소 농도 경보가 특정 시간에 수동 오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정 시간 아무 경고도 없어요. 박태훈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숫자들이 마치 심전도처럼 줄을 그었다. 그리고 그 줄이 갑자기 평평해지는 지점이 있었다. 사람의 숨이 끊기는 순간처럼. 화면 오른쪽에 찍힌 시간표가 박태훈의 시선을 붙잡았다. 2013년 7월 22일 17시 40분 경보 오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박태훈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먼저 떠올랐다. 기록실, 갈색 박스, 실종이라는 단어가 붙은 표지들, 그리고 그 박스들 속에서 반복되는 공통점 하나. 사람은 사라질 때 늘 비슷한 시간에 사라진다는 것. 누군가가 가장 바쁜 시간, 누군가가 가장 무방비한 시간, 도시가 가장 무심해지는 시간. 박태훈은 소장에게 물었다. 2013년 7월 22일 여기서 일하던 박소연 씨 기억합니까? 소장은 눈을 피했다. 그때 제가 여기 소장 아니었습니다. 몇 번 주인이 바뀌었고 인부들 명단도 다 남아있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태훈은 알았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죄가 아니지만 사건에서는 늘 시간을 덮는 방식으로 쓰인다. 건물이 바뀌고 간판이 바뀌고 책임이 바뀌면 사람들은 자신이 기억해야 할 것까지 바꾼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기록실. 2013년 영주 지역 실종 신고 중에 박소연 이름으로 된 파일 찾아서 바로 올려보내. 잠깐의 침묵 뒤에 기록 담당자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박소연, 잠시만요. 있습니다. 근데 당시 처리 상태가. 지금은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 파일부터. 전화가 끊기자 박태훈은 다시 CA 3번실 문을 바라봤다. 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닫혀 있었다. 철문은 언제나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문 옆 제어 패널에 작은 LED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꺼져 있는 듯하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은 불빛. 마치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남기기라도 한 것처럼.
박태우는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17시 40분. 누가 그 시간에 왜 경보를 껐지? 그리고 그 질문은 이 사건이 단순히 발견된 시신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으로 바뀌어 그의 목 뒤에 차갑게 달라붙었다. 17시 40분. 안쪽 전화. 2013년 7월의 영주는 햇빛이 먼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도시였다. 풍기읍 외곽 도로를 따라 사과 창고들이 늘어서 있으면 낮의 공기는 사과 껍질처럼 달고 끈적했다. 트럭 적재함에서 흘러내린 과즙이 아스팔트에 말라붙어 검은 얼룩을 만들었고 그 얼룩 위로 다시 먼지가 내려앉았다. 하늘 사과 저장고는 그런 여름의 한복판에서 늘 냉기로 버텼다. 문만 열면 차가운 공기가 한순간에 바깥을 밀어내고 닫히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해지는 곳이었다. 박소연은 그 냉기에 익숙해지지 못한 채로 익숙한 척을 배워야 했다. 여름만 되면 계절 인력이 몰려들고 그중 절반은 한 달을 못 채우고 사라졌다. 누군가는 몸이 힘들어 떠났고 누군가는 돈이 안 맞아 떠났고 누군가는 그냥 말없이 떠났다. 그래서 이름은 쉽게 지워졌고 지워지는 이름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요령은 묻지 않는 것이었다. 소연은 그 요령을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했다. 아니, 배우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했다. 그날도 소연은 이른 오후부터 작업복 소매를 말아 올린 채 사과 상자를 옮겼다. 손끝은 끈끈한 테이프에 자주 붙었고 장갑 안쪽은 땀으로 젖었다. 그녀가 맡은 일은 단순했다. 선별된 사과를 박스에 담고 표준 스티커를 붙이고 팔레트에 맞춰 쌓는 일. 단순한 일은 생각을 줄여준다. 생각이 줄어들면 하루가 빨리 끝난다.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만 끝나면 된다고 수십 번 되뇌었다. 오후 4시 반쯤 휴게실에서 잠깐 물을 마시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친구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저녁에 얼굴 좀 보자. 소연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짧게 적었다. 늦을 것 같아. 오늘 창고 쪽 확인하고 가래. 보내고 나서도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확인이라는 말은 본래 별 의미가 없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목에 걸렸다. 휴게실 창으로 창고 마당이 내려다 보였다. 지게차가 팔레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삑삑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햇빛에 다궈진 공기를 흔들었다. 마당 한쪽에 흰 포터 트럭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보였다. 번호판은 먼지로 흐릿했다. 여름철 농산물 창고에 트럭이 드나드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소연은 그 트럭이 이상하게 급해 보인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다. 급한 차는 속도가 아니라 움직임이 다르다.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의 운전은 흔들림이 적고 그 흔들림이 적은 만큼 주변이 더 무심해진다. 작업장으로 돌아오니 관리자인 한정우가 카운터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셔츠 소매를 정확한 각도로 접어 올린 사람. 현장에서 그런 정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래서 더 눈에 띄었다. 한정우는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말끝을 세게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부탁처럼 들리는데 명령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말투였다. 박소연 씨. 그가 소연을 불렀다. 네, 팀장님. 오늘씨 A 구역 쪽 정리 좀 부탁할게요. 3번실 주변에 상자가 좀 쌓였더라고. 지금요? 소연은 잠깐 시간을 확인했다. 벽시계가 4시 55분을 가리켰다. 응, 퇴근 전에 한 번만 봐줘요. 금방 끝날 거예요. 금방이라는 말은 늘 사람을 방심시키는 단어였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 CA 구역은 작업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다. 선별과 포장 라인은 밝고 시끄럽고 사람 냄새가 나지만
CA 구역은 조용하고 차갑고 어딘가 사람이 없어야 할 공기가 있었다. 그 공기 속에서는 말소리도 작아지고 웃음도 금방 사라진다. 소연은 그 차가운 공기가 싫었다. 카운터 옆을 지나며 그녀의 눈이 잠깐 서류 더미에 꽂혔다. 상자 출고표, 재고표, 그리고 작은 메모지. 메모지에는 A3라는 글자와 숫자들이 빼곡했다. 수량과 금액이 반복되는 패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수량이 빠져나간 것처럼. 소연은 그 패턴이 이상하게 예쁘다고 느꼈다. 숫자가 예쁘게 맞아떨어진다는 건 누군가가 그 숫자를 맞춰 만들었다는 뜻일 때가 많았다. 그 순간 카운터 뒤쪽에서 오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오미라는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고 들었지만 그녀는 창고 현장에서 가장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두 종류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과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소연은 오미라를 볼 때마다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오미라가 소연을 보고 눈을 피했다. 아주 잠깐 그녀의 시선이 서류 더미에서 소연의 손으로 옮겨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마치 손이 무엇을 집을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소연은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돌아섰다. 그럴수록 오히려 머릿속에 숫자들이 남았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작업복 주머니를 만지며 얇은 볼펜을 확인했다. 볼펜은 언제나 주머니 안에서 뜨겁게 달아 있었다. 그녀는 그 볼펜이 있어야 마음이 조금 안정됐다. 무엇이든 적어두면 나중에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CA 구역으로 가는 복도는 포장 라인과 달랐다. 소연의 발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벽은 더 가까워졌다. 문 하나를 지나자 공기가 확 바뀌었다. 사과 냄새가 한층 농도 짙게 들어왔지만 단맛 뒤에는 화학적인 차가움이 있었다. 산소가 적은 공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한다. 몸은 머리보다 먼저 위험을 계산한다. CA 3번실 앞에는 상자들이 몇 개 쌓여 있었다. 정리라는 말치고는 너무 단순했다. 상자를 옆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정도. 소연은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이런 건 아무나 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에게, 왜 굳이 오늘, 왜 굳이 이 시간인가? 이런 질문은 일상에서는 쓸모가 없지만 사건에서는 늘 살아남는다. 그녀는 상자를 하나씩 옮겼다. 팔레트 옆으로 밀어넣으며 손등에 땀이 맺혔다. 그때 복도 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깥 작업장 소리의 일부처럼 들렸지만 두 번째 울림에서 그게 내선임을 알아차렸다. 창고의 내선 전화는 독특한 울림이 있었다. 철제 구조물 안에서 울려서 소리가 더 납작해진다. 소연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벽에 달린 작은 수화기 쪽에서 소리가 났다. CA 구역 비상통신용 내선. 평소엔 거의 쓰지 않는 전화기였다. 그녀는 한 번 숨을 삼키고 수화기를 들었다. 네. 대답하자마자 잠깐의 정적이 왔다. 그리고 아주 낮은 숨소리. 누군가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박소연 씨? 한정우의 목소리였다. 소연은 순간적으로 안도하려다가 바로 이상함을 느꼈다. 한정우는 아까 카운터에 있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다. 멀리서 바깥에서 걸려온 소리라기보다 같은 벽 안에서 울리는 소리. 전화선의 잡음이 거의 없었다. 마치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선을 타고 도는 목소리처럼. 네, 팀장님. 3번실 쪽 정리하고 있죠? 거기 검정 플라스틱 박스 하나 있어요. A박스라고 표시된 거. 그거 안쪽에 넣어야 해요. 안쪽이요? 응. 안쪽 선반.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금방 끝나요. 소연의 손이 수화기를 더 세게 쥐었다.
안쪽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무겁게 들렸다. CA 3번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서늘한 공간이 나오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기 흐름이 달라진다. 산소 농도가 낮아지도록 제어되는 구역. 그래서 혼자 오래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교육받았던 기억이 났다. 교육은 늘 대충 듣기 마련이지만 위험이라는 단어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하게 남는다. 팀장님, 저 혼자 들어가도 괜찮아요. 경보도 있고 문도 금방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니면 늦어요. 오늘 출고 전에 맞춰야 해서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오히려 소연을 더 불안하게 했다. 누군가가 계획표를 보며 말하는 것 같은 소리. 즉흥이 아니라 계획. 소연은 대답 대신 네라는 말이 목으로 올라오는 걸 억지로 눌렀다. 거절하면 불편해질 공기가 떠올랐다. 불편해지는 공기는 돈을 잃게 하고 돈을 잃으면 생활이 무너진다. 소연은 지금 생활이 무너질 여유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한정우의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다. 좋아요. 그리고 문 닫히면 바로 나오세요. 오래 있지 말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는 끊겼다. 소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 닫히면 바로 나오라니. 누가 그런 말을 굳이 할까?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한다. 아니면 닫히게 만들 계획이 있는 사람만이. 그녀는 뒤돌아 복도를 봤다. 복도 끝은 밝았고 작업장의 소음이 여전히 들렸다. 사람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이렇게 가까운데 왜 이곳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소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A박스라고 적힌 검정 플라스틱 박스를 찾았다. 박스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사과가 아니라 문서나 작은 금속 부품들이 들어있는 느낌. 그녀는 박스를 끌어안고 CA 3번실 문 앞에 섰다. 문 손잡이는 차가웠다. 차가움은 물리적이었지만 소연의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은 이상하게 감정에 가까웠다. 그녀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바깥의 여름과 완전히 다른 공기. 마치 시간이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듯한 공기였다. 안쪽 선반은 문에서 몇 걸음 더 들어가야 보였다. 소연은 박스를 들고 천천히 들어갔다. 발밑은 매끈한 바닥인데도 어딘가 미끄러운 느낌이 있었고 단열재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선반 쪽으로 박스를 올려놓으려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문이 아주 천천히 스스로 닫히고 있었다. 바람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속도가 너무 일정했다. 손을 놓으면 쿵 하고 닫혀야 하는데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받치며 천천히 닫는 것처럼 잠깐. 소연이 문 쪽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문이 닫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주 선명한 소리가 들렸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 자물쇠가 철제고리에 맞물릴 때 나는 짧고 건조한 소리. 그 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소연의 등골을 타고 길게 내려갔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손바닥에 힘을 주며 문을 두드렸다.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작업장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다. 벽이 소리를 먹어버린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도 벽 안에서만 맴돌았다. 팀장님? 소연은 문 너머를 향해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작은 목소리는 약해 보여서 싫었지만 크게 소리치면 더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있었다. 사람은 공포 앞에서 두 방향을 동시에 생각한다. 도망치고 싶고 동시에 들키고 싶지 않다. 그 모순이 숨을 얕게 만든다. 그때
머리 위 어딘가에서 삐 하고 울려야 할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경보보다 더 큰 경고였다. 소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깊게 들어오지 않았다. 폐가 덜 채워지는 느낌. 그것이 단순한 공포 때문인지 공기 자체의 문제인지 구분할 틈이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선반 아래쪽에 작은 제어 박스가 있었고 그 옆에 플라스틱 카드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 작업자들이 출입카드나 라벨을 정리하다가 남긴 것 같은 조각들. 소연은 그 카드 조각 중 가장 두꺼운 걸 집었다. 손바닥만 한 조각. 표면은 울퉁불퉁했고 한쪽 모서리는 마모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문득 기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소리를 남길 수 없으면 흔적을 남겨야 한다. 흔적이 없으면 이건 그냥 퇴사가 된다. 소연은 카드 뒷면을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손톱이 플라스틱을 파고드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그녀에게는 숨소리만큼 중요했다. 글자가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급했고 손이 떨렸고 숨이 얕아졌다. 그래도 손은 움직였다. 손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 쪽을 바라봤다. 문 너머에는 누군가가 서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문은 스스로 잠기지 않는다. 누군가가 잠갔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까 전화기 너머에서 너무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던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다. 소연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다시 손톱을 세게 눌렀다. 플라스틱 위에 얕게, 그러나 분명히 남는 흔적. 그녀는 그 흔적에 자신의 숨을 붙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바깥에서 아주 가까운 발소리가 들렸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마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소연은 카드 조각을 손에 쥔 채로 숨을 멈췄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누군가가 문 밖에서 아주 낮게 말했다. 부드러운데 선택지가 없는 목소리로 소연 씨, 거기 있었네. 사라짐은 늘 퇴사로 정리된다. 2014년 8월 하늘 사과 저장고에서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평범했다. 도로 옆 과수원은 여전히 초록이었고 트럭들은 여전히 사과 상자를 실어 나르며 경적을 짧게 울렸다. 사람들은 출근했고 점심을 먹었고 누군가는 편의점 앞에서 우산을 털었다. 도시는 늘 자기 리듬을 고집했다. 누군가가 바닥 아래에서 나왔다는 사실 따위 영주의 오후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박태우는 창밖만 봤다. 유리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풍기읍의 간판들을 비틀어 놓았다. 그는 그 왜곡된 글씨들 속에서 아까 윤서연이 읽어낸 이름을 계속 되뇌었다. 박소연? 이름은 단어가 아니라 사람의 천이었다. 그리고 그 천이 냉각 창고의 바닥 아래에서 1년을 버텼다는 사실이 그를 조용히 화나게 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는 곧장 기록 보관실로 내려갔다. 지하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습해지고 종이 냄새가 더 짙어졌다. 기록실은 늘 같은 소리를 냈다. 제습기 팬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소리, 서류 박스가 서로 밀착해내는 낮은 마찰음,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 눅눅해지는 소리. 박태우는 그 소리 속에서 오래된 사건들이 하나씩 잠든 채 누워있는 풍경을 떠올렸다. 2013년 영주. 박소연. 그는 담당 직원에게 말을 던졌다. 던졌다기보다 꺼냈다. 꺼내면 바로 사라질 것 같은 말이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박스 라벨을 확인하고 선반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갈색 박스들은 날짜별, 유형별로 줄지어 있었다. 절도, 폭행, 실종, 변사.
박태우는 실종이라는 글자 앞에서 잠깐 멈췄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늘 두 겹이었다. 사람을 찾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을 놓치는 단어가 되기도 했다. 신고가 접수되고 며칠이 지나고 단서가 마르고 결국 사건이 정리라는 이름으로 상자 속에 들어갈 때 실종은 그렇게 종이로만 남는다. 직원이 박스 하나를 꺼내왔다. 라벨에는 연필로 눌러 쓴 글씨가 보였다. 2013 슬래시 풍기읍 슬래시 사과저장고 인부 슬래시 박소연 슬래시 무단이탈 추정 무단이탈. 박태우는 그 네 글자를 눈으로 쓸어내렸다. 무단이탈은 사실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책임을 옮기는 단어였다. 누가 떠났으면 누가 남는다. 떠난 사람에게 책임을 주면 남은 사람들은 편해진다. 그래서 사건은 종종 퇴사라는 단어로 끝났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이 사라질 때는 더 빨랐다. 박태우는 박스를 열었다. 첫 장에는 실종 신고서가 있었다. 신고자는 동료가 아니라 사업장 측이었다. 그리고 신고 시각은 다음 날 아침. 어제 퇴근 이후 연락이 안 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박태우는 그 문장을 보고 곧바로 페이지를 넘겼다. 이런 문장은 늘 비슷했다. 비슷한 문장 안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때가 문제였다. 두 번째 장에는 참고인 진술이 붙어 있었다. 사업장 관리팀장 한정우 진술. 박소연 씨는 당일 17시 30분경 퇴근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무단 결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계 담당 오미라 진술. 출근부 및 작업 시간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박태우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한정우, 오미라.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아까 현장 소장이 말했던 예전 운영진과 연결되는 이름일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들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정리된 형태로 제출됐는지였다. 진술서의 문장은 매끈했다. 매끈하다는 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 때가 많았다. 그는 더 안쪽에서 당시 수사 메모를 꺼냈다. 초동 수사 담당자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사업장 내부 CCTV 일부 정상. CA 구역은 보안 구역으로 별도 관리. 사업장 측 출입 제한 주장. 피해자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 17시 36분 이후 전원 오프. 동거 가출 정황 없음 개인 채무 확인 필요. 사업장 측 퇴사 가능성 강하게 주장. 박태우는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다. 강하게 주장. 수사 메모에서 이런 표현은 흔치 않다. 강하게 주장한다는 건 상대가 단순 협조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간다. 그리고 초동 수사가 그 방향을 따라가면 사건은 쉽게 상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박스 바닥에 깔린 얇은 파일 하나를 더 꺼냈다. 통신자료 요청 결과가 들어있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세밀하지 않았지만 기지국 정보와 마지막 발신 시각 정도는 남아있었다. 박소연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하늘 사과 저장고 주변, 정확히는 창고의 냉각 구역이 포함된 범위였다. 그럴 수 있다는 범위. 범위 안에 들어가면 책임은 흐릿해진다. 흐릿한 것들이 모이면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박태우는 의자를 뒤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록실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다. 그는 지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박스 안쪽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박소연의 증명사진이었다. 배경은 파란색, 표정은 괜찮다는 표정. 사진 속 얼굴은 아직 사건이 되기 전의 얼굴이었다. 박태우는 사진을 오래 보지 못하고 다시 박스에 넣었다. 오래 보면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늦어진다.
수사는 늦어지는 순간부터 상대에게 시간을 준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형사관은 분주했다. 누군가는 다른 사건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다. 도시의 사건은 늘 겹친다. 하지만 박태훈의 머릿속에는 지금 오직 하나의 시간만 남아 있었다. 2013년 7월 22일 17시 40분. 아까 후배가 보여준 로그의 시간, 그리고 실종 기록의 퇴근 시각. 그때 후배 형사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경감님, 현장 설비팀이 CA 시스템 로그 더 뽑아줬습니다. 후배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박태훈은 화면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한 번 삼켰다. 로그에는 경보 오프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단순 오류가 아니라 수동 오프, 그리고 오프를 실행한 계정명 옆에 관리자 아이디가 남아 있었다. 한정우, 관리자가 누구인지 기록은 너무 정직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게 2013년에도 남아 있었던 겁니까? 박태훈이 물었다. 그때는 설비 기록을 제대로 안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장 쪽이 장비 점검 자료라고 해서 그냥 넘긴 흔적이. 후배가 말을 흐렸다. 흐린 말은 책임이 걸린 말일 때 나온다. 박태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013년에는 사건이 무단이탈로 정리되었고, 그러면 설비 기록은 단지 참고가 된다. 참고는 늘 뒤로 밀린다. 뒤로 밀린 참고 속에서 진실은 굳는다. 2013년 당시 담당자 누굽니까? 그때 초동은 이 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파출소로. 박태훈은 더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먼저 사건을 다시 사건으로 만드는 것. 실종이 아니라 사망으로. 무단이탈이 아니라 범죄 혐의로. 윤서연 선생님 연락됐나? 부검실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과 나오기 전까지 관련자들부터 묶는다. 한정구, 오미라, 지금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박태훈은 책상 앞에 앉았다. 눈앞에는 박소연의 파일, 시스템 로그, 현장 사진이 펼쳐졌다. 그는 이 자료들이 서로를 어떻게 물고 있는지 차례로 확인했다. 사건은 늘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조각들이 서로를 물면서 모양을 만든다. 모양이 생기는 순간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침묵한다. 그는 2013년 기록을 더 읽었다. 그러다 한 장에서 또 한 번 멈췄다. 참고인 진술이라는 제목 아래 짧게 추가된 메모가 있었다. 동료 지게차 담당 최성훈 진술. 박소연 씨가 CA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팀장님이 부른 것 같았고 그 이후엔 못 봤습니다. 진술서의 말투는 짧았다. 짧다는 건 말이 잘려나갔다는 뜻일 때가 많았다. 누군가가 더 말하려다가 멈춘 글씨. 박태훈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기록에 적힌 번호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시도는 해야 했다. 수사는 늘 시도에서 시작한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낯선 목소리가 받았다. 여보세요. 박태훈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영주경찰서 박태훈입니다. 최성훈 씨 맞습니까? 상대는 짧게 숨을 삼켰다. 그 일도.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2013년 박소연 씨. 기억하시죠?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었다. 박태훈은 그 침묵을 이해했다. 침묵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한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태훈이 말했다. 시신이 나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뭔가를 떨어뜨리는 소리, 또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소리.
어디로 가면 됩니까? 최성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웠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태훈은 파일을 덮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박소연의 주소, 당시 하숙집 위치, 주변인 연락처. 기록에는 친구 이름이 하나 있었다. 정수진. 신고 당시 참고인으로 한번 진술하고 끝난 사람. 박태훈은 그 이름 옆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사건에서 친구는 종종 마지막으로 남는 일상을 증언한다. 사라진 사람의 일상을. 그는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바로 받았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에는 오래된 피로가 섞여 있었다. 정수진 씨 맞죠? 영주경찰서 박태훈입니다. 네, 그 일 때문인가요? 그때 소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기억하십니까? 수진은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다. 문자요? 늦을 것 같아. 창고 쪽 확인하고 가래. 그리고 그 전에요. 만약 오늘 밤 연락 안 되면 그냥 넘기지 말라고. 그 말을 농담처럼 했어요. 농담처럼. 수진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다. 농담처럼 해놓은 말은 사건이 되면 가장 잔인해진다. 그 말은 원래 웃음으로 끝났어야 했기 때문이다. 박태훈은 수진에게 계속 물었다. 한정우, 오미라, 그리고 그 창고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것들. 수진은 소연이가 숫자를 적어뒀다고 말했다. 자기 말로는 이상한 박스가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소연이가 팀장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딱 굳었어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를 본 사람처럼. 박태훈은 메모지에 A박스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17시 40분이라고 적었다. 그 숫자를 적는 순간 그는 다시 CA3 번실문 손잡이를 떠올렸다. 잠금 흔적, 수동 오프, 안쪽 전화. 2013 년 기록에서는 퇴근으로 정리된 시간.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윤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검실 특유의 건조한 소음이 배경에 섞여 있었다. 박태훈 형사님. 네, 선생님. 확정은 아니고요. 하지만 초견으로 봤을 때 강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정황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윤서연은 말을 아꼈다. 아끼는 말이 더 무겁게 떨어졌다. 냉각 환경 때문에 일부 증거가 비교적 보존된 상태예요. 제대로 감정 들어가면 흔적이 말해줄 겁니다. 박태훈은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지만 손끝은 책상 모서리를 세게 눌렀다.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사건을 다른 층위로 끌어올린다. 누군가의 돈, 누군가의 사기, 누군가의 조직도 더럽다. 하지만 그 위에 몸이 얹히면 사건은 더 이상 지역경제나 사업장 문제로 덮을 수 없다. 그건 인간이 인간에게 한 일이다. 전화가 끊긴 뒤 박태훈은 창밖을 봤다. 경찰서 맞은편 국밥집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심을 준비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러나 박태훈의 머릿속에서는 2013년의 A 3번 실문이 다시 닫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힐 때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천천히 누르고 있었다. 그는 파일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당시 사건 종결 사유가 적혀 있었다. 자발적 이탈 가능성 높음. 추가 단서 없음. 미제 종결. 추가 단서 없음. 박태훈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렸다. 추가 단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단서가 추가되기 전에 이미 사건이 끝났던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목적이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질문이 많아지기 전에,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오래 남기 전에 박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후배에게 단 한 문장을 던졌다. 한정우부터 소환 준비해. 오미라는 참고인이 아니라 공범 라인으로 본다. 그리고 CA 3번실 출입 기록, 카드 로그, 내선 통화 기록 전부 다시 뽑아.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최성훈이 형사관 문 앞에 들어섰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훑고 나서 문을 닫듯 입을 열었다. 형사님, 그날 소연 씨가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박태훈이 눈을 들었다. 누가 있었습니까? 최성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목에 걸린 가시를 빼듯 말했다. 팀장님이 밖에 있었고요. 그리고 모자 쓴 남자 하나가 같이 있었어요. 손님인 척했는데 손님 같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안쪽 전화기 있는 쪽을 먼저 봤습니다. 마치 그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박태훈은 최성훈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최성훈의 손을 봤다.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기에 불편하다. 거짓말은 보통 손을 고정시키려 한다. 그 다음은요? 박태훈이 물었다. 최성훈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경보가 안 울렸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원래는 삐소리 나거든요. 그날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제가 더 무서웠어요.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이제는 추가 단서가 아니라 핵심 단서가 되고 있었다. 박태훈은 마음속으로 17시 40분을 다시 눌러 찍었다. 그리고 그 숫자 옆에 이제는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문장을 하나 더 써넣었다. 문은 스스로 잠기지 않는다. 부검실의 종이 냄새와 남겨진 것. 부검실의 공기는 언제나 건조했다. 바깥이 아무리 눅눅해도 안쪽은 냄새를 오래 붙잡지 않기 위해 일부러 습도를 낮춰둔다고 윤서연이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박태훈은 그 말이 늘 반쯤만 맞다고 생각했다. 냄새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남는다. 젖은 흙의 냄새는 마른 종이 냄새로, 오래된 단맛은 금속의 차가운 냄새로,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의 흔적은 숫자와 보고서의 문장으로 바뀐다. 그렇게 바뀐 냄새가 다시 사람을 찌른다. 윤서연은 장갑을 끼고 마스크 끈을 정리한 뒤 박태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확인된 것부터 말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사실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감정이 될 때가 있었다. 사망 시점은 2013년 7월 22일 전후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냉각 저산소 환경 때문에 부패 진행이 일반 환경보다 느렸고요. 발견 위치가 배수 트랩 부근이라 수분 노출이 있었지만 역으로 일부는 보존됐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 멈추면 그 틈으로 누군가의 상상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사망 원인은 저산소에 의한 질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저산소증과 강제로 숨을 빼앗긴 저산소증은 현장에서 남는 흔적이 다릅니다. 윤서연은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며 특정 부분을 짚었다. 목 부위와 상지에 반복적인 압박 흔적, 그리고 방어 손상으로 볼 수 있는 미세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단순 실신이나 추락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보고서가 아니라 윤서연의 손끝에 붙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손끝이 가리키는 단어들에 붙어 있었다. 압박, 방어, 강제성. 단어들은 차갑고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으려 했던 시간이 들어있었다. 윤서연은 마지막에 가장 조심스러운 문장을 꺼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정황이 확인됩니다. 그녀는 시선을 박태훈에게서 잠깐 떼었다. 말이 누군가를 찌를 걸 알면서도 말해야 하는 사람의 습관 같은 움직임이었다. 비교적 보존이 된 체액 흔적이 있고
그로부터 남성 DNA 프로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1차 프로파일이 명확합니다. 국과수 정식 결과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수사에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는 나왔어요. 박태훈은 21번 삼켰다. 증거가 있다는 말은 사건의 모양을 바꾼다. 실종이 살인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누군가의 몸이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확정시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 DNA가 한정우나 다른 내부자와 연결되면 박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필요하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냉각 저산소 구역에서 이런 정황이 나오면 우발적 사고라는 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검실을 나오는 길에 박태훈은 복도 유리창 너머로 영주의 하늘을 한 번 봤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경찰서 맞은편 국밥집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장사를 하고 아이를 데리러 다녔다. 도시의 리듬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러갔다. 하지만 박태훈의 머릿속에서는 2013년 7월 22일 17시 40분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시간에 경보가 꺼졌고, 그 시간에 누군가가 문을 잠갔고, 그 시간에 누군가가 안쪽 전화로 사람을 움직였다. 형사과로 돌아오자 후배가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다. 경감님, 한정우 위치 확인됐습니다. 지금 풍기읍에서 창고 일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옴이라는 주소지에 없습니다. 주민센터 확인했는데 최근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고요. 잠수? 박태훈이 짧게 물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좌 흐름도 이상합니다. 시신 발견 다음날 새벽에 현금 인출이 있었고 그 인출 카드가 옴이라 명의입니다. 박태훈은 잠깐 생각했다. 누군가가 도망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건 발자국을 지우는 게 아니라 발자국이 찍힐 곳을 피하는 것이다. 집에 없다는 건 계획의 시작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나를 움직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한정우부터 부른다. 오늘 안으로. 박태훈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다. 그리고 옴이라. 통신 조회 바로. 마지막 기지국부터 찍어. 한정우는 오후 3시 경찰서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셔츠 소매를 같은 각도로 접어 올리고 있었다. 그런 사람은 대개 두 부류다.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과 남을 통제해온 사람. 한정우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주변을 한번 훑었다. CCTV, 출입문, 물컵 위치. 그건 불안의 행동이 아니라 계산의 행동이었다. 형사님, 정말 오해입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저는 그때 관리자로서 안전 규정대로만 했습니다. 박소연 씨는 제가 보기엔 그냥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박태훈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다. 높이면 상대는 방어를 더 단단하게 쌓는다. CA 3번실 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동료가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경보가 수동 오프로 꺼졌습니다. 아이디가 한정우 씨입니다. 한정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길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다시 고정했다. 장비 점검 때문에요. 경보가 오작동할 때가 있어서 인부들이 놀라니까 잠깐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작동이면 박태훈은 준비된 종이를 한 장 더 꺼냈다. 정상 절차 기록이 남아야죠. 점검 일지, 사후 확인, 재가동 확인. 그런데 당시 기록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17시 40분. 그 잠깐이 하필 박소연 씨가 사라진 시간과 겹칩니다. 한정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가 말을 고르는 사이 박태훈은 천천히 최성훈의 진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최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씨 A쪽에 모자 쓴 남자가 있었다고요.
손님인 척했지만 손님 같지 않았다고. 저는 한정우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농산물 창고에 사람 드나드는 건 흔한데 박태훈이 다시 끊었다. 왜 그 남자가 안쪽 전화기 있는 쪽을 먼저 봤을까요? 마치 그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한정우의 눈이 이번엔 조금 더 크게 흔들렸다. 잠깐, 아주 잠깐만. 그리고 그는 다시 부드러운 얼굴을 꺼냈다. 형사님, 지금은 기억이 1년 전 일이니까, 박태훈은 낮게 말했다. 사람은 쉽게 잊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잊지 않죠. 그는 윤서연이 준 요약보고서 일부를 건넸다. 세부는 가리고 핵심만 남긴 문장. 강제성, 방어 손상, 성폭력 피해 정황, 남성 DNA 프로파일 확보. 한정우의 손끝이 종이를 잡는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종이가 아니라 단어가 그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이건 확정입니까? 부검 소견입니다. 그리고 DNA는 비교만 남았습니다. 박태훈은 한정우를 정면으로 봤다. 한정우 씨, 묻겠습니다. 그날 17시 40분 박소연 씨를 A 3번실 쪽으로 보낸 건 누구입니까? 한정우는 잠깐 웃으려 했다. 웃음은 실패했고 얼굴이 굳었다. 그는 오히려 상체를 아주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형사님, 창고 일은 현장 사정이 급변합니다. 그때도 출고가 급했고 정리할 일이 있어서 제가 보낸 게 맞다고 해도 그게 죄가 됩니까? 보낸 게 죄가 아니라 박태훈이 말했다. 보낸 뒤에 문이 잠겼고 경보가 꺼졌고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죄가 됩니다. 한정우는 입술을 얇게 다물었다. 그 표정은 모른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다에 가까웠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이유로 침묵한다. 자신이 했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데도 말하면 끝나거나. 박태훈은 둘 중 어느 쪽이든 수세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준비해둔 마지막 종이를 꺼냈다. 오미라 씨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발견 다음 날 새벽이에요. 오미라 씨는 지금 집에 없고요. 한정우 씨, 오미라 씨가 어디 있습니까? 한정우의 눈이 이번에는 더 이상 예쁘게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림이 무너짐의 방향으로 갔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가 아주 짧게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사람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급했다. 급한 말은 대개 준비된 말이다. 조사실 문이 열리며 후배 형사가 들어왔다. 숨이 차 있었다. 경감님, CA 구역 창고 뒤쪽 폐기물 보관실에서 A박스로 표시된 검정 박스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박스가 아니라 안에 비닐 포장된 서류 뭉치가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카드 조각도 같이요. 박태훈의 시선이 한정우에게 꽂혔다. 한정우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 사람은 보통 생각이 아니라 정리를 한다. 머릿속에서 빠져나갈 길을 정리하거나 남 탓을 정리하거나 또는 말해야 할 순서를 정리한다. 박태훈은 그 짧은 눈 감음이야말로 그날의 안쪽 전화처럼 선택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느꼈다. 현장으로 돌아온 박태훈은 후배가 가져온 A박스를 열었다. 박스 안에는 비닐로 감싼 장부 페이지들이 있었다. 찢겨나간 자국이 깔끔했고 페이지 번호가 중간에서 한번 끊겨 있었다. 숫자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다가 특정 날짜에서만 급격히 흔들렸다. 2013년 7월 22일. 그날의 줄에는 수기로 적힌 작은 표시가 있었다. CA.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표시.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가 급하게 남긴 것 같은 약어.
박태우는 비닐봉투 옆에 떨어져 있던 플라스틱 카드 조각을 집었다. 손바닥만 한 조각. 표면은 울퉁불퉁했고 한쪽 모서리는 마모돼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빛을 비췄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카드 뒷면에는 얕게 긁힌 글자가 있었다. 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 급한 손톱이 남긴 경고였다. 미라, 믿지 마. 글자 아래에는 숫자가 하나 더 있었다. 1740. 박태우는 카드 조각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박소연 씨가 남긴 거라면 미라는 단순한 회계가 아니야. 그는 잠깐 멈췄다가 장부 페이지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2013년 7월 22일. CA. 그리고 미라. 모든 조각이 다시 한 방향으로 붙었다. 그날 저녁 윤서연에게서 추가 연락이 왔다. DNA 1차 비교용으로 시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정우 씨, 최성훈 씨, 그리고 오미라 씨도요. 박태우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비는 흔적을 지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흔적을 드러낼 때도 많다. 젖으면 눌려있던 냄새가 올라오고 눌려있던 진실이 떠오른다. 박태우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미라가 도망친 게 아니라 누가 미라를 움직였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는 책상 위 장부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겼다. 페이지 끝자락에 낡은 잉크가 번진 차에 남아있는 주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영주 시내가 아니라 외곽의 작은 숙박업소 이름. 트럭 기사들이 쉬어가는 곳, 현금으로 결제하면 기록이 흐려지는 곳. 그는 후배를 불렀다. 그 주소, 지금 바로 확인한다. 오늘 밤 안에. 후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순간 박태우는 다시 카드 조각을 손에 쥐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플라스틱이 붙었다. 마치 2013년 7월의 냉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박태우는 확신했다. 이 사건에서 사라진 건 사람만이 아니다. 누군가가 공유하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묶어두던 고리까지. 그 고리가 풀리는 순간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무서워질 테니까. 젖은 모텔, 마른 장부, 비는 밤이 되면 더 정직해졌다. 낮에는 사람들 발끝에서 튀며 대충 사라지는 척하지만 밤에는 골목과 도로의 균열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눌려있던 먼지를 끌어올린다. 영주 외곽 5번 국도 옆 트럭 기사들이 잠깐 눈을 붙이고 가는 숙박업소들은 그런 비를 특히 싫어했다. 빗물이 간판에 넌을 번지게 만들고 번진 너는 얼굴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흐려진 얼굴은 CCTV에서 누군가가 되기 쉽다. 박태우는 비가 번져놓은 간판을 올려다봤다. 소백노즈 모텔. 장부 페이지 끝자락에 남아있던 주소가 가리킨 곳. 시설은 낡았고 주차장 바닥은 군데군데 움푹 패여 물이 고였다. 그 물웅덩이 위로 차량 불빛이 스치면 금방이라도 다른 차량이 들어올 것처럼 번쩍이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사람은 이 어둠을 믿고 어둠은 사람을 배신한다. 프런트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앵커의 목소리는 물을 먹어 무겁게 늘어졌고 자막은 빨랐다. 할머니는 박태훈과 후배를 보는 순간 입꼬리를 먼저 올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웃는 표정만 먼저 나오는 사람은 대개 준비된 말을 가진 사람이다. 방 찾으러 오셨어요. 할머니가 빠르게 말했다. 찾는 건 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박태우는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오미라 씨, 오늘 새벽 체크인 기록 있습니까? 할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위로 튀었다가 곧바로 내려앉았다. 그 짧은 튀미야말로 기억의 방향이었다. 사람은 모를 때 위로 튀지 않는다. 모를 때는 멍하게 응시한다.
위로 튀는 건 알지만 말할지 말지 계산할 때 나오는 시선이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할머니는 너무 빨리 답했다. 너무 빠른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 선택이다. 박태우는 대꾸하지 않고 수색 영장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는 얇았고 글자는 단단했다. 얇은 종이가 사람을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이미 도망칠 준비를 끝낸 뒤일 것이다. 할머니는 영장을 보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한숨은 감정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2층 207호.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근데 혼자는 아니었어요. 새벽에 둘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모자 쓰고 있었고 박태우는 후배와 시선을 맞췄다. 모자. 2013년의 모자. 그 단어는 오래된 사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현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차는요. 흰 포터. 번호는.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었다. 빗물에 번져서 그들은 계단을 올랐다. 낡은 계단은 비를 먹어 미끄러웠고 발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복도 형광등은 한쪽이 깜빡이며 사람을 찍기보다는 지우는 빛을 뿌렸다. 207호 앞에서 박태우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노크했다. 안쪽에서 TV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누군가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소리를 낮추고 방을 숨쉬게 하고 있었다. 그런 소리는 혼자의 소리가 아니라 기다림의 소리였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문 안쪽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2번. 이어서 아주 작게 금속이 긁히는 소리. 문고리가 돌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체인 잠금. 체인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싶은 사람이 건다. 박태우는 후배에게 손짓했다. 후배가 옆으로 비켜서고 박태우는 문 앞에 영장을 다시 들이밀듯 말했다. 영장 있습니다. 지금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합니다. 체인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조금 열렸고 얼굴 하나가 틈 사이로 보였다. 오미라였다. 사진에서 본 얼굴보다 마른 얼굴. 손톱은 짧게 깎였고 눈밑은 잿빛으로 꺼져 있었다. 그녀는 경찰을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눈을 피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죄책감보다 더 큰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 누군가에게서 배운 두려움. 오미라 씨, 박태훈이 말했다. 동행합시다. 오미라는 말 대신 문을 더 열어주었다. 방 안은 좁았고 공기는 이상하게 건조했다. 모텔 특유의 방향제 냄새와 담배 냄새가 얇게 겹쳐 있었고 그 겹침은 누군가가 오래 머문 냄새가 아니라 급히 정리한 냄새였다. 침대 옆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종이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박태우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알았다. 장부 페이지였다. 종이는 젖지 않으려고 비닐 안에 넣어둔 흔적이 있었고 페이지 끝자락에는 찢겨나간 섬유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이거. 후배가 손을 뻗자 오미라가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막는 행동. 그건 소유욕이 아니라 공포였다. 누군가가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친 공포. 오미라 S씨. 박태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박소연 씨가 CA 구역에서 사망했습니다. 부검 소견에 성폭력 정황이 확인됐고 남성 DNA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모른다로 끝낼 수 없습니다. 오미라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의 침묵은 두 종류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침묵과 너무 많이 알아서 말이 막힌 침묵. 오미라의 침묵은 2번째였다. 그때 욕실 쪽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났다. 박태훈의 시선이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오미라의 눈도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다.
흔들림이 너무 빠르고 정확했다. 박태우는 그 순간 확신했다.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 뒤쪽 확인. 박태훈이 말하자 후배가 욕실 쪽으로 움직였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거칠게 문을 밀치는 힘이 전해졌다. 후배의 어깨가 휘청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욕실 창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뛰어! 박태훈이 소리쳤다. 욕실 문이 열리며 남자가 튀어나왔다. 모자를 쓴 남자였다. 모자는 젖어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그러나 그 몸짓만큼은 선명했다. 익숙한 도망의 몸짓. 그는 박태훈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방향을 틀어 출입문 쪽으로 달렸다. 박태훈은 순간적으로 그의 오른손을 봤다. 손가락 관절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일할 때 생기는 굳음이 아니라 잡을 때 생기는 굳음이었다. 무언가를 오래 쥐어온 손의 굳음. 남자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형광등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비처럼 불안했다. 박태훈과 후배는 뒤를 쫓았다. 복도 끝 계단으로 내려가는 순간 남자가 난간을 잡고 거의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그의 발은 빠르지 않았다. 대신 망설임이 없었다. 망설임이 없다는 건 길을 안다는 뜻이다. 1층 로비로 내려오자 남자는 출입문을 밀고 밖으로 뛰었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주차장 물웅덩이가 튀었다. 남자는 흰 포터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차장 끝 담장 너머 작은 공터 쪽으로 달렸다. 차량으로 달아나려면 정문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는 담장을 택했다. 담장을 택하는 사람은 차보다 사람의 시야를 피한다. 그러려면 이 동선을 미리 알아야 한다. 박태훈은 담장 위로 뛰어오르는 남자의 뒷모습을 봤다. 그 순간 남자의 모자가 벗겨지며 얼굴이 잠깐 드러났다. 흐릿한 빛 속에서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얼굴은 처음 도망치는 얼굴이 아니었다. 도망치면서도 자신이 어떤 표정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얼굴. 그 표정이 바로 박태훈을 더 화나게 했다. 후배가 먼저 담장을 넘었다. 남자는 공터를 가로질러 야산 쪽으로 달렸다. 비에 젖은 흙이 발밑에서 미끄러지며 도망과 추격을 더 불공평하게 만들었다. 박태훈은 숨이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시간이 떠올랐다. 2013년 7월 22일 17시 40분. 그 시간에 이 남자가 창고 안을 알고 있었다면 이 남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다. 야산 입구에서 남자는 잠깐 멈칫했다. 흙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 그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려 했고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비가 흙을 얇게 덮어놓은 탓이었다. 남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었고 그 손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박태훈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다. 남자는 짧게 욕을 내뱉으며 버텼지만 박태훈의 힘은 버티지 않는 힘이었다. 버티지 않게 만드는 힘. 오래 버틴 사람들이 가진 힘. 후배가 수갑을 채웠다.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비소리 사이에서도 유난히 건조했다. 이름. 박태훈이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얼굴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시선을 숨기려는 경우가 많다. 시선이 흔들리면 진실이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경찰서로 돌아왔을 때 오미라는 이미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서로 꼭 끼워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뜨는 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다. 박태훈은 먼저 윤서연에게서 온 문자 한 줄을 확인했다. DNA 1차 대조, 데이터베이스 일치 가능성. 이름 뜨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 문장은 아직 확정이 아니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갔다. 오미라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박태우는 책상 위에 2가지를 올려놓았다. A박스에서 나온 장부 페이지와 모텔에서 확보한 장부 페이지. 찢긴 섬유의 결이 맞아떨어지는 걸 보여주면 사람은 더 이상 우연으로 도망칠 수 없다. 오미라 씨, 박태훈이 말했다. 이제 말해야 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박소연 씨가 CA 3번실로 들어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미라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거의 숨처럼 말했다. 경보를 껐어요. 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시켰습니까? 오미라의 입술이 더 얇아졌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짧은 눈 감음은 회피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결심. 한정우 팀장님이요. 그녀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어깨가 내려앉았다. 이름은 무게가 있다. 이름을 꺼내는 순간 사건은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된다. 왜? 박태훈이 물었다. 오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부 때문이었어요. CA 물량을 일부러 빼고 다른 데로 넘기고 정상 출고처럼 기록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저도 정확히는. 근데 소연 언니가 그걸 봤어요. 팀장님 책상 서랍, 내선 로그, 그리고 A박스. 박태훈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붙었다. 장부, CA, A박스, 그리고 내부 전화. 사람을 안쪽으로 움직이려면 안쪽에서 전화를 걸어야 한다. 그날 모자 쓴 남자. 박태훈이 물었다.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오미라는 고개를 흔들었다. 처음엔 팀장님 친구라고 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온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팀장님이 말투가 달라졌고 다들 눈치를 받고. 그 사람 이름 정도현. 오미라가 겨우 말했다. 정도현이라고 들었어요. 팀장님이 도현이라고 불렀어요. 정도현. 박태훈은 그 이름을 메모했다. 그리고 더 낮게 물었다. 박소연 씨가 CA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미라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숨을 내쉬는 속도가 느릴수록 말은 무거워진다. 팀장님이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그리고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미라의 목소리가 깨졌다. 저는 밖에서 서 있었어요. 경보가 꺼진 걸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전부라고. 박태훈은 더 묻지 않았다. 성폭력의 순간을 말로 끌어내는 건 피해자를 2번 죽일 수 있다.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간다. 사실은 부검실에 있고 DNA에 있고 기록에 있다. 박태훈은 오미라에게 그 기록들을 대신 보여줄 수 있었다. 그때 윤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태훈은 스피커로 받지 않고 조용히 귀에 댔다. 윤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건조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박태훈 형사님, 남성 DNA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뜹니다. 이름은 정도현, 1980년생. 과거 성범죄로 DNA 채취된 기록이 있어요. 윤서연은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박태훈은 전화를 끊고 조사실로 돌아왔다. 오미라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말한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순간을 직감한 표정이었다. 정도현. 박태훈이 이름을 한 번 더 말했다. 네. 오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정우는? 박태훈이 물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미라의 눈이 순간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움직였다.
그 방향은 대개 숨기고 싶은 방향이다. 숨기고 싶은 방향이 나온다는 건 그녀가 알고 있다는 뜻이다. 팀장님은 오늘 새벽에 연락했어요. 옴이라는 손가락을 더 세게 끼워 쥐었다. 저한테 장부 들고 나오라고, 그리고 여기로 오라고, 둘이 같이 가야 한다고. 어디로? 옴이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부성면 폐과수원 쪽. 예전에 버려진 저장고가 하나 있어요. 팀장님이 거기서 끝내자고 했어요. 끝내자고, 끝내자. 그 말은 자수의 말이 아니라 증거를 없애겠다는 말일 수 있다. 혹은 또 다른 사람을 입막음하겠다는 말일 수 있다. 박태우는 후배에게 눈짓했다. 후배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무전을 잡았다. 부성면 폐과수원. 출동. 후배가 짧게 말했다. 한정우, 정도현. 수배 전파. 박태우는 조사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뒤쪽에서 오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 박태훈이 돌아보자 오미라는 눈물도 없이 말했다. 눈물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소연 언니가 마지막에 카드 긁었잖아요. 미라 믿지 말라고. 그거 제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되게 만든 사람이 저예요. 박태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은 위로가 아니라 변명이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사라지게 못하게 하는 것이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경찰차가 모텔을 빠져나가 국도로 진입하자 헤드라이트가 빗물 벽을 갈랐다. 빗물이 갈라지는 모습은 마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길을 숨긴다. 박태우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17시 40분을 다시 떠올렸다. 그때 누군가가 안쪽에서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가 문을 잠갔고 누군가가 경보를 껐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끝내자고 말했다. 그들이 부성면으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교통 안내가 흘러나왔다. 국도 일부 구간 우회, 평범한 문장. 평범한 문장이 사건의 밤을 더 잔인하게 만든다. 세상은 늘 평범하게 굴러가고 그 평범함 속에서 누군가는 비를 맞으며 도망친다. 부성면 외곽으로 들어서자 과수원이 어둠 속에서 낮게 누워 있었다. 나무들은 비를 맞아 더 검게 보였고 가지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경찰차는 좁은 농로로 들어갔다. 앞쪽에서 후배가 말했다. 경감님, 저기 불빛입니다. 과수원 끝 버려진 저장고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다. 손전등인지 차량 라이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낮고 급한 빛. 박태우는 문득 2013년시 A3 번실 문이 닫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문은 천천히 닫혔고 잠금 소리는 건조했으며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보는 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신 누군가가 더 조용한 방식으로 모든 걸 끝내려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끝내자는 말에 진짜 의미, 부성면으로 들어서자 길은 갑자기 좁아졌다. 국도에서 빠져나와 농로로 접어드는 순간 바퀴 아래의 아스팔트는 거칠어지고 빗물은 더 깊게 고였다. 과수원은 어둠 속에서 낮게 누워 있었고 나무들은 잎 대신 물방울을 달고 있었다. 가지 끝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고 박태우는 그게 싫었다. 숨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저기 불빛. 후배가 다시 말했다. 과수원 끝자락. 버려진 저장고 건물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흔들렸다. 불빛은 일정하지 않았다. 손전등처럼 흔들리다가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누군가가 서두르는 빛이었다. 서두르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다. 도망치거나 없애거나. 박태우는 차 문을 열며
젖은 흙 냄새를 들이마셨다. 흙 냄새는 보통 자연의 냄새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숨김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전을 들었다. 외곽 차단 먼저. 후문, 옆길 다 막아. 빗소리와 무전 잡음이 겹치면서 말이 얇게 찢어졌지만 의미는 분명히 전달됐다. 경찰들은 과수원 가장자리를 따라 반원형으로 퍼졌다. 손전등 빛이 빗물에 닿아 흩어졌다. 빛이 흩어지면 얼굴이 지워지고 얼굴이 지워지면 사람은 더 쉽게 악해진다. 박태우는 빛이 지워놓은 것들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는 대신 발밑을 봤다. 진을 위해 남은 타이어 자국, 최근의 것,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은 깊이였다. 흰 포터가 지나간 자국이었다. 저장고 문 앞에서 박태우는 잠깐 멈췄다. 철문은 닫혀 있었지만 아래쪽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안쪽에서 종이를 구기는 소리가 났다. 종이 소리는 이상하게도 금속보다 더 크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소리다. 종이는 증거가 되니까. 경찰이다. 문 열어줘. 박태훈이 낮게 말했다. 안쪽에서 움직임이 멈췄다. 빗소리만 커졌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갑자기 안쪽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박태훈의 머릿속에는 윤서연의 건조한 목소리가 스쳤다. 저산소 환경, 강제성, 방어 손상, DNA. 사실들은 언제나 깔끔한데 그 사실이 만들어진 순간은 깔끔하지 않다. 그래서 수사는 늘 늦는다. 강제 개방. 박태훈이 짧게 말했다. 후배가 철문에 도구를 대는 순간 안쪽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문이 아주 조금 열리더니 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다. 한정우였다. 그 얼굴은 놀란 얼굴이 아니었다. 도망친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게 더 위험했다. 올 줄 알면서도 준비를 끝낸 얼굴이니까. 형사님, 한정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박태우는 문틈을 더 밀고 들어갔다. 저장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이 사람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바닥에는 신문지와 장부 페이지가 흩어져 있었다. 한쪽에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금속 양동이가 놓여 있었고 양동이 안에서는 종이가 반쯤 탄 냄새가 났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냄새는 남아 있었다. 남아있는 냄새가 곧 남아있는 시간이었다. 증거인멸하려고 했습니까? 박태훈이 물었다. 한정우는 잠깐 웃었다. 웃음은 얇았다. 증거라니요. 그건 그냥 장부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종이 좀 태우는 게 무슨... 그 종이에 박태훈이 끊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정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곧바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바닥을 보는 사람은 자기 발밑이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날 바닥은 안전한 편이 아니었다. 바닥 위에 흩어진 종이들, 그중 몇 장은 젖어 있었고 젖은 종이에는 숫자가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빗물은 잉크를 지우기도 하지만 가끔은 눌린 글씨를 더 드러나게 한다. 오미라 씨는 이미 말했습니다. 박태훈이 천천히 말했다. 경보를 끈 사람은 당신이고 그날 씨 A 3번실 문을 잠근 것도 당신입니다. 정도현은 이미 확보했고 DNA도 일치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한정우의 입술이 아주 짧게 굳었다. 숫자처럼 정확한 순간이었다. 오미라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정우가 낮게 물었다. 묻는 말 같았지만 확인이었다. 자신의 계획에서 빠진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사람의 목소리. 박태훈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주변을 가리켰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압수합니다.
그 순간 한정우의 눈이 문 쪽으로 움직였다. 도망칠 눈. 박태우는 이미 그 눈을 여러 번 봤다. 사람은 도망칠 때 표정이 아니라 방향이 먼저 바뀐다. 방향이 바뀌면 몸은 그 뒤를 따른다. 한정우는 갑자기 옆으로 몸을 틀었다. 박태훈이 반사적으로 팔을 뻗는 순간 한정우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발로 차며 후문 쪽으로 뛰었다. 종이들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숫자들이 흩어지고 증거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잠깐 눈을 속였다. 하지만 박태훈은 눈을 속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봤다. 사람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잡아! 박태훈이 소리쳤다. 한정우는 후문을 열고 빗속으로 튀어나갔다. 과수원 사이 좁은 길로 뛰어들었다. 사과나무 가지들이 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빗물에 젖은 잎이 얼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박태훈은 그 뒤를 쫓았다. 지늘기 발목을 잡았고 발목이 잡힐수록 숨은 더 거칠어졌다. 도망치는 사람은 숨이 거칠어지는 걸 싫어한다. 숨이 거칠어지면 두려움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은 더 빨리 달린다. 더 빨리 달릴수록 미끄러진다. 한정우는 과수원 끝쪽 배수로 옆에서 발이 한번 크게 미끄러졌다. 그는 균형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잡은 건 나뭇가지가 아니라 공기였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찍고 쓰러졌다. 그 순간 박태훈이 그의 등 위로 올라타 팔을 꺾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비소리 사이에서도 이상하게 선명했다. 건조하고 단정한 소리, 끝이 난다는 소리. 한정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형사님, 전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박태훈은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받아주면 변명이 된다. 그는 대신 한정우의 젖은 소매 끝을 봤다. 소매 끝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흙 사이에 아주 작은 회색 가루가 섞여 있었다. 시멘트 가루처럼 보이는 가루. 1년 전에 바닥을 덮은 가루. 지금도 그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 경찰서로 돌아온 한정우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얼굴은 굳었고 말은 줄었다. 부드러움은 사회에서 통하는 갑옷인데 사건 앞에서 그 갑옷은 오히려 무거워진다. 박태훈은 조사실 책상 위에 2가지를 올려놓았다. CA 구역 로그 출력물과 저장고에서 압수한 장부 페이지. 당신 아이디로 경보가 꺼졌습니다. 박태훈이 말했다. 수동 오프. 그 시각이 2013년 7월 22일 17시 40분입니다. 장비 점검이라고 했잖아요. 한정우가 말했다. 이번엔 목소리가 거칠었다. 점검이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박태훈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 남은 건 이것뿐입니다. 그날 이후 1년 동안 사람은 없었고 바닥은 멀쩡했고 당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운영했습니다. 한정우는 한참을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무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무죄인 사람은 억울해서 말이 빨라지고 유죄인 사람은 계산해서 말이 느려진다. 한정우는 후자였다. 박태훈은 마지막으로 윤서연의 감정 결과 요약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박소연 씨의 몸에서 남성 DNA가 나왔고 그 DNA는 정도현과 일치합니다. 정도현은 이미 잡혔고 법의학적으로 강제성이 확인됐습니다. 한정우의 시선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의 숨이 얕아졌다. 얕아진 숨은 이제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숨이다. 정도현은 돈 때문에 엮였습니다. 한정우가 나코넷 입을 열었다. 그놈은 돈 받고 뭐든 하는 놈이에요. 당신이 돈을 줬습니까? 아니. 한정우가 고개를 흔들었다. 정확히는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빚을 졌죠. 물량을 빼돌린 게 걸렸어요.
CA 물량 폐기 처리한 것처럼 만들고 밖으로 빼서 현금으로 돌렸습니다.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었는데 손대면 빠져나오질 않더군요. 박태우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장부가 왜 젖지 않게 비닐로 쌓여 있었는지, 왜 A박스가 있었는지, 왜 끝내자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제 한정우의 입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박소연 씨는 그걸 봤습니다. 박태훈이 말했다. 그래서 없애야 했습니까? 한정우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치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말했다. 없애려던 게 아닙니다. 겁만 주려고 했어요. 종이만 돌려받으면 됐어요. 그 애가 장부 페이지를 복사해뒀다는 걸 알았고 그걸 내놓게 만들려고 그래서 안쪽 전화로 창고로 보냈군요. 한정우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흔들림이 이번에는 길었다. 그날 17시 40분. 박태훈이 단어를 하나씩 눌러 말했다. 누가 전화했습니까? 한정우는 한참을 버티다 낮게 말했다. 내가 걸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밖에 있는 척하려고, 창고 정리라고, 보내려고. 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이제 로그와 맞물렸다. 로그와 맞물리면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의 한 조각이 된다. 그 다음 박태훈이 말했다. 한정우의 입술이 말라갔다. 도연이가 들어갔어요. 난 밖에서 문을 잠갔고 경보는 껐고 그는 끝까지 내가 했다라는 문장을 피하려 했지만 문장 사이의 행동들은 이미 그를 감쌌다. 밖에서 문을 잠그는 순간 그는 이미 공범이었다.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 나오지 못하게 만든 사람도 죄인이다. 박태훈은 더 묻지 않았다. 사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말로 길게 끌어내는 건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 대신 그는 사실을 쌓았다. 장부, 로그, 경비 기록, 최성훈의 목격, 오미라의 진술, 그리고 윤서연의 감정. 사실이 쌓이면 고백은 길어지지 않아도 된다. 한정우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바닥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박태훈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다. 그럼 누가 열었습니까? 한정우는 고개를 떨궜다. 도연이가 혼자 들어갔다고 했어요. 없애면 된다고. 난 그 말이 뭔지도 그냥이 사건을 만든다. 그냥이라는 단어는 책임을 흐리게 하고 흐려진 책임은 사람을 죽인다. 재판은 길었다. 증거는 많았고 변명도 많았다. 정도현은 끝까지 자신이 혼자 했다고 주장했다가 DNA와 법의학적 소견 앞에서 말을 바꿨다. 한정우는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정은 의도를 말보다 행동에서 읽었다. 경보를 끄고 문을 잠그고 기록을 지우고 1년 동안 무단이탈로 정리한 행동들이 모여 한 사람의 죽음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박소연의 가족들은 법정 뒤쪽에 앉아 있었다. 누구는 울지 않았고 누구는 울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슬픔은 소리보다 더 무거운 형태로 남는다. 정수진은 증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이는 퇴근하고 집에 갈 사람입니다. 도망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장이 유난히 평범해서 박태훈은 가슴이 아팠다. 사건의 핵심은 늘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빼앗긴 가장 평범한 것들이었다. 집, 퇴근, 내일, 사건이 정리된 날, 박태훈은 다시 하늘 사과저장고 앞에 섰다. 철거는 끝나 있었고 바닥은 새 콘크리트로 매끈하게 덮여 있었다. 새 바닥은 깨끗했지만 박태훈에게는 그 깨끗함이 더 잔인했다. 깨끗함은 너무 쉽게 없었던 일이 된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2013년 7월 22일 17시 40분의 조용함을 떠올렸다. 경보가 울리지 않던 조용함. 문이 닫히던 조용함. 그 조용함이 1년을 버틴 조용함. 경찰서로 돌아온 그는 지하기록 보관실로 내려갔다. 갈색 박스들이 줄지어 있는 곳. 습한 종이 냄새와 제습기 소리가 섞이는 곳. 그는 박소연 사건 박스를 선반에 넣었다. 해결된 사건은 상자 속으로 들어가지만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사람 안에 남는다. 박태우는 박스를 밀어넣고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다. 손을 떼려는 순간 옆칸에서 얇은 파일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다. 누군가 급하게 끼워둔 듯 라벨이 비뚤어져 있었다. 파일 표지에는 연필로 짧게 적혀 있었다. 영주 외곽 슬래시 농산물 집화장 슬래시 이상 통화 기록, 그리고 그 아래 숫자 하나가 덧붙어 있었다. 1404. 박태우는 파일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지 않았지만 손끝은 이미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숫자는 늘 다시 돌아온다. 사건이 끝나도 시간이 끝나지 않듯이